뉴스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진행을 맡은 최광기입니다. 오늘은요, 하나의 뉴스를 깊이 있게 짚어드리는 뉴스 콕 시간이죠. 이번 호 시사인에 실린 기사 중에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고 깊이 있게 생각해봐야 될 뉴스를 갖고 왔습니다. 오늘 세 분 나오셨는데요. 두 분 늘 익숙한 우리 시사인의 든든한 지킴이들이죠. 김현희 기자, 마타리, 윤은선 에디터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리고 잊을만 하면 나고 잊어버릴까봐. 여러분이 나를 잊어버릴까봐. 그렇습니다. 오늘 장희로 팀장님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수처법이 지난 12월 통과되었습니다. 이 공수처 설치가 논의된 지 무려 23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견제를 통해서 수사기관 사이에 균형을 잡고 고위공직자들의 청렴성을 높여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요,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공수처의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또 옥상옥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위험한 요소는 정말 있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 이 기사 장희로 팀장님이 쓰셨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공수처는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독립기구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이제 누구인지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 수가 약 7천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데 주로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그보다 좀 앞서서 여러분들이 공수처법 통과 과정이 워낙 지난해서 다 맞아요. 그냥 백혜련 아니다, 권은희 아니다, 네. 나중에는 뭐 4+1 협의체 아니다 그렇죠. 해가지고 입법 관련 뉴스를 따라가다 보면 저는 약간 좀 포기했거든요. 각각으로 변해. 공수처 사회로 변하니까. 공수처를 떠나서 진짜 그게 통과되기까지가 너무 어려운 점이 지난했었는데,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공수처 생기면 뭔가 독재 국가가 된다, 뭐 빨갱이 법이다 이렇게 네, 많이 네.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듣다 보면 약간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공수처가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네. 자유한국당이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를테면 억지를 좀 많이 부리긴 했지만 사실 이 공수처법이라는 게 대선 공약이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그렇죠. 23년 됐다 그랬죠. 96년에 이제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하면서 시작된 건데 15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그렇죠. 어느 당도 빼지 않고 사실은 계속 공감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그 국회에도 겨냥할 수 있는 법이다 보니까 그동안 통과가 안 되고 매번 이제 발의만 되고 폐기됐던 어떤 잔혹사가 있는 법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좀 역사적인 법이라는 걸 일단 좀 그러니까 그래서는지 짚고 싶어요. 몰라도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쵸. 쓰신 운명이다라는 책에서 그때 이제 이 공수처법이 안 된 게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을 겨냥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국회에서 포함이 이게 통과가 됩니다. 된 거예요. 국회의원도 포함됐고. 그만큼 굉장히 네.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압력, 사회적 압력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그렇죠. 게 또 국민들의 열망이 컸기 때문이겠죠. 이제 그 네.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이 고위공직 공수처법에서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전부 7,000명 정도인데요. 네. 법안 명예에도 나타나 있듯이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수사 대상입니다. 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차관,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판사 그룹, 그다음에 네. 검찰총장 및 검사,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등등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은 다 포함이 되고요. 그렇군요. 이분들이 퇴직한 이후에도 재직 당시에 관련된 범죄가 있다고 하면 기간 제한 없이 다 수사 대상이 오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가족에는 이제 배우자랑 직계 존비 속이 포함이 되는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촌 이내 친족까지 범위가 넓어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통과된 것 중에 가장 저는 의미 있다고 보는 게 국회의원까지 포함이 되는 건데 이게 어쨌든 이 7,000명 중에 5,000명이 판검사거든요. 정말요? 거의 대부분이네요. 예, 거의 대부분인데 이른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1월 7일 날 신년사에서 특권을 누린 집단이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약간 대상을 딱 정해서 꼭 집어서 그렇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게 사실 겨누고 있는 곳이 검찰, 이런 사법계인데
이게 보면 따져보면 이제 이게 왜 이 법이 왜 생겼느냐를 따져보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그다음에 전관이요, 전화변론 같은 거 맞아요. 이런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매번 뼈를 깎는 노력으로 우리가 셀프 개혁을 하겠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이제 법을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늘 법망을 그래요. 조리조리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뭔가 중이 제 머리를 깎아보겠다고 하는 거 음. 우리가 지난 23년간 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김학의 전 차관 사건만 해도 2013년에 처음에 그렇죠. 고소고발이 됐을 때 그때만 제대로 수사를 했어도 2019년에 무혐의가 이제 무죄로, 그러니까 그게 무죄 이유가 공소시효 만료였거든요. 맞아, 그게 더 황당했어요, 네. 진짜. 근데 그렇게 풀려날 일은 사실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제 식구 감싸기만 안 했어도. 그러니까 또 이문정 검사가 공익제보로 알려졌습니다만 검찰이 굉장히 선택적으로 정의를 구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문서 위조를 해도 검사가 하면 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다라는 식으로 그렇죠. 접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좀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도 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접수된 이제 검사를 대상으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9,903건인데요. 네. 이 중에서 이제 2014년부터 2019년까지긴 한데 이 중에서 기소까지 간 게 14건입니다. 그러니까 9천여 건 중에 네. 거의 만여 건 중에 14건만 기소가 됐다는 근데 이게 거 아니에요. 0.14%인데 그러니까 예. 뭐 이제 대검에서 해명하기로는 이게 일반 그런 형사 사건이랑은 다르게 이제 수사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민원인들이 어떤 이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성인 고소고발을 한다라는 말이 다 포함된 거다. 9,900건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 형사 사건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래요. 이게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기간에 일반 형사 사건 기소율은 34.8%거든요. 그게 0.14와 34.8%가 과연 어마어마한 거죠. 민원인들의 어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만 포함되어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예. 근데 이미 우리가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있으면서 이제 검찰의 민낯이라고 할까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 양날에 양검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쥐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검찰 권력을 좀 분산시켜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 공수처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공수처를 추가로 설치한 이유를 이거 왜 어떻게 좀 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요. 이게 한국 검찰이 가지고 있는 위상 자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시피 1954년에 형사소송법 제정이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사 및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쥐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관입니다. 정말로 공권력을 다 독점하고 있는 기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형사사법 절차라고 하는 데서 사실 재판을 제외한 나머지 절차를 검찰이 지배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이게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권력이 다 몰빵돼 있으니까 수사한 다음에 만약에 진행자님을 수사한다고 치면 약간 좀 쥐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재판을 회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걸 기소 편의주의라고 하는데 이걸 그냥 특히 이제 고위공직자 관련된 이제 인지수사 같은 경우는 이 처리 기한에 제한이 없어요. 보통 이제 일반 형사사건 3개월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제한이 없다 보니까 캐비넷 안에 넣어놓고 묵히는 거죠. 그러니까 김학의 사건이 그렇게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갔던 거 아니겠어요? 봐주기 수사. 그리고 이게 놔뒀다가 뭔가 저 사람이 내 심기를 좀 건드리는 것 같아. 입맛에 안 맞는다. 그러면 검찰을 이제. 조금 위험하게 할 것 같아 저 사람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꺼내서 표적 수사가 또 가능해지는 거죠. 약점 잡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권력을 좀 나누자는 게 어쨌든 공수처 설치 목적이고요. 아마 오늘 13일인데 오늘 6시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도 표결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또 그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공수처가 검찰, 경찰에 이어서 제3수사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경찰과 함께 권한을 나누고 서로를 견제하자라는 거고요. 일각에서는 죄송합니다. 공수처를 굉장히 족보 없는 기구다라고 하죠. 전 세계적으로 없다. 네, 유례가 없다. 옥상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건 다른 나라 사례를 따져보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게 검찰 권력 자체가 이렇게 몰빵된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검찰부터 검찰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유례가 검찰이 없으니까. 갖고 있는 권력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김선수 대법관이 변호사 시절이었던 2017년에 검찰과 권력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면서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예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막강한 검찰 권력을 개혁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과도기적으로 세계에서 입법례가 없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수처 같은 경우는 입법, 사법, 행정 그 어떤 부처에도 속해 있지 않고 독립적인 네. 기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인권위도 그런 맞아요. 경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처럼 이 공수처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인권위 같은 경우도 이제 권고만 하기 맞아요. 때문에 힘이 없어요. 힘이 그래서.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는 그 수사권과 기소권이 다 있게 되는 거. 네, 근데 그렇죠? 수사권 일단 이건 조금 수사 대상 자체가 좀 구분이 된다는 걸 먼저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고위공직자로 수사 대상 자체가 구분이 되고 수사 범위도 이렇게 고위공직자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네. 같은 걸로 좀 제한이 됩니다. 형법 제 122에서 133조까지 규정된 게 있고요. 그리고 기소권 자체가 그러니까 수사한다고 모든 사람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게 공수처에 있는 게 고위공직자를 수사한다고 해서 여기서 다 기소할 수 있는 건 네. 아니고요. 기소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수사하고 영장 청구까지만 가능하고요. 네. 기소는 여전히 검찰이 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잖아요. 공수처가 수사해갖고 그렇죠. 했는데 기소해달라고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재정 신청이라고 해서 법원에다가 검찰이 좀 기소 안 하는 거 좀 문제 있는 것 같아라고 해서 이제 요 정도를 할 수 있는데 다만 공수처에서 기소권이 허용되는 게 수사 대상이 판사, 검사, 경찰일 경우에는 기소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렇게. 예. 그렇군요. 근데 검사를 넣기는 넣어야겠네요. 네네. 기소권이 네. 이제 적용되는 대상에. 네, 어쨌든 제 머리를 못 깎는 검사를 위해서 넣었던 거기 때문에 요 경우만으로 제한이 되고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공수처의 소속 검사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그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제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다라는 얘기를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검찰이랑 같습니다. 공수처가 서로 견제해서 균형을 그쵸.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렇군요. 거예요. 네. 어쨌든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검찰, 경찰, 판사 이렇게 그렇군요. 뿐이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그러니까 공수처가 다 무작위로 막 모든 네.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렇군요. 그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권 입김에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네. 공수처의 어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뭐 처장은 어떻게 뽑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많이들 우려하시긴 하는데 법을 제가 이번에 이제 통과된 걸 쫙 봤는데 일단 안전장치는 마련돼 있습니다. 일단은 네. 공수처법 3조 4항에 정해져 있는 게 이게 원래 없었던 게 그 100회련 안에는 원안에는 없었던 게 이제 네. 수정안에 들어간 건데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 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 행위를 해서는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고요. 네. 일단 많이들 우려하시는 게 공수처장이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이 되면 그렇죠. 뭐 네네. 그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인데 네. 이게 공수처장 자체가 야당에서 반대를 하면 의결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게 네.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 이제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다음에 여당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2명, 야당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2명 이렇게 전부 네. 일곱 명으로 네.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7명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만 후보자를 의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후보였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후보자 의결 자체부터도 예,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추천위가 최종 2명을 올리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해가지고 국회에서 또 인사청문회를 거칩니다. 예. 와. 그렇게 해서 임명이 가능하게끔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우려가 되는 건 공수처장을 임명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공수처 그렇죠. 출입원이 예를 들어서 야당 2명이 네. 안 돼. 기토해버리면 이 사람 안 돼. 네. 그러면 네.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게 좀 그런 우려가 나와서 사실은 이제 정세균 총리 후보자도 그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마 예, 가장 지연될 것 같아요. 현실화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 이 이런 의견은. 거 앞으로 6개월간 이런 거 좀 디테일하게 좀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걱정을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가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하셔서 원안에는 이제 뭐 제적위원회 5분의 4만 찬성하면 되는 거였는데 야당의 비토권을 충분히 이제 보장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든 야당에서 반대하면 될 수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올린 사람 2명 중에서 대통령이 자기한테 좀 더 가까운 사람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어쨌든 그러고 나서도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지 임명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예, 여러 안전장치를 사실 마련한 거죠.
우려와 검찰총장은 발리. 사실은 대통령이 이제 지명할 수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그것보다 진짜 훨씬 까다로운. 네, 여러 그래요. 단계를 여러 설정이 단계를 있는 거. 걸치게 해놨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며칠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며칠 이렇게. 아, 사실 이게 진짜. 공수처의 수사 대상, 그러니까. 수사 대상 자체가 사실은 가장 집권 여당, 그다음에 집권당, 대통령을 겨누고 있는 거라서 사실 이게 생기면 가장 껄끄러울 거는 대통령과 그 가족 혹은 이제 네네. 집권 여당일 텐데 예, 뭐 자유한국당이 이제 새로 정권을 잡고 싶으셔서 잡지 못할 거를 예상하셔서 이렇게 격렬히 반대하시는 건지. 네. 그러니까 어느 경우도 마찬가지 결과가 될 것 같고 어쨌건 이제 공수처가 끝까지 간다 퇴임 후까지 이제 깬다라고 하는 것들도 주목이 그쵸.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검찰에서도 이 공수처가 영 달갑지만은 않은 그쵸. 거거든요. 왜냐면 제한적이지만 이제 기소권도 갖게 되고 수사도 하게 되고 이런 건데 지난 12월 26일 대검이 이제 이와 관련해서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맞아요. 반대 의견을 아주 분명하고 굉장하게 단호하게 하셨어요. 독소 조항이라고 하셨죠. 근데 이제 이렇게 반발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권력이 참 갖고 있는 게 나누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쥐고 있는 거를 그럼요. 나누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일단은 이제 검찰이 말하고 있는 독소 조항이라는 게 네. 공수처법 24조 2항이고 이것도 신설된 건데요. 사실 원안이랑 비교해 보면 누그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공수처가 무조건 갖고 오게 돼 있었던 네. 거를 협의하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수처가 조직 규모가 크지 않아요. 그런 네. 만큼 이제 검찰이 그러니까 사건 인지 관련해서 다른 수사기관이랑 협력해라 이런 내용이 이제 24조 2항인데 네. 그러니까 100분의 1 규모입니다. 이제 검찰 같은 경우 검사가 2,100여 명 정도, 수사관이 7,000명 정도예요. 엄청나네요. 네, 검찰청이. 근데 공수처 같은 경우는 공수처장 1명, 그다음에 차장 1명, 이걸 다 포함해서 검사 25명 이내로 구성되고 수사관은 40명 이내로만 구성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걸로 할 수 있겠어요. 2,100명, 7,000명 이게 뭡니까? 그러게요. 지금 네. 수사 대상자만 7,000명. 그러니까요. 지금 100명도 안 되는 숫자를 뭘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진짜. 대로 원안보다도 줄어든 숫자고요. 사실 네. 이것 때문에 더 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음. 했지만 근데 이게 뭐 사실 2016년에 박근혜 특검 했을 때 네. 생각해보면 그때도 60명 규모였거든요. 아. 검사 20명, 수사관 40명 정도여서 뭐 요 정도 검사가 갖고 뭐 하겠냐라고 했지만 파급력을 좀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좀 구분해 생각해야 될 게 특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단일한 사건 하나만 네. 좀 하면 되는데 공수처 이제 김연희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사 대상이나 수사 범위 자체가 워낙 넓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수사기관 사이의 교통정리가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조항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공수처 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에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또 수사가 네. 중복되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그걸 이첩하도록 해서 검찰이나 경찰은 그 권고를 따라야 되거든요. 네. 이게 검찰의 심기를 건드린 걸로 좀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통보와 이첩이라는 단어에 내부가 좀 민감했던 이야기를 내가 누가 검사 우리한테 지금 이첩을 하다가 통보를 네, 해. 무조건 공수처로 가야 된다라는. 경찰이 수사하던 거를 네. 검찰에 이첩하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근데 네. 검찰은 경찰을 자기네들보다 좀 수사 그쵸. 실력에서 떨어진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무튼 검찰 내부에 계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검찰의 심기를 좀 건드린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수처랑 검찰이라는 조직은 두 네. 조직은 필연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 그렇군요. 갈등이 물론 싸우는 거 보기 안 좋긴 한데 이 갈등이 절대 나쁜 갈등이 아닙니다. 어쨌든 두 기관이 서로 견제해야 그렇죠. 사법정의라는 것도 바로 서는 거고 이 검찰 수사에서 그동안 무너졌던 신뢰 같은 것도 좀 그나마 회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취재했던 한 검사님 얘기로는 아마 검찰에서 공수처 견제는 분명하게 할 거다. 왜냐면 검찰 입장에서 워낙 눈에 까시기 때문에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볼 거라고 네. 공수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네.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렇군요. 근데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특검에서 활약을 본 것처럼 공수처가 제대로 이제 제 기능을 하기 시작하면 훨씬 더 그 기간에 이제 제한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실적도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이 규모 네. 때문에라도 예상컨대 많이 이제 해봐야 1년에 한 4-5건 아니겠냐 이런 얘기도 있긴 네. 있더라고요. 근데 그 네. 4-5건이라도 사실 그럼요. 제대로만 하면. 맞아요. 그래. 네. 그러니까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만 네. 하면 그쵸. 이제 네. 그게 우리 선례도 사회에 만들어지는 그렇죠. 거고. 영향은
크게 미치는 그 거니까요. 기소 자체가 너무 남용되는 것도 좋진 않은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일단 이제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이제 올해부터 그럼 바로 운영이 되는 거 7월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때부터 맞아요.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그게 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부로 1월 3일에 이송돼서 네. 1월 7일 날 국무회에서 의결이 돼서 공포가 됐고요. 이제 법에 따르면 이후 6개월 동안 준비 기간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신설 법안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설치랑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준비 기간을 두는 거고요. 인권위 때랑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주로 법무부가 주관하겠지만 네. 아마 별도 준비 독립기구인 만큼 별도 준비가 꾸려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빠르면 7월 중에 빠르면 설치 7월. 및 아. 운영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법에 따르면입니다. 지원하는 방식이 너무나 많은 얼마든지 변수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굉장히 뭐 보수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도 좀 귀 기울여 들을 것도 있고 검찰 내부에서 우려하는 것도 귀 기울여 들을 게 네.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기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개혁은 그 사회 수준에 좀 맞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공수처가 굉장히 무소불위한 권력을 휘두를 거다라고 이제 걱정하는 분들한테는 어쨌든 제도가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그 자체로도 생명력을 발휘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보완해 나가고 네. 그게 우리 사회의 실력인데 그걸 한번 좀 믿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공수처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검찰을 견제할 만한 다른 수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뭐라도 해봐야 되지 뭐라도 않겠습니까?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사실은 네. 실패해온 거고 어느 정도 이제 수사권, 기소권이 나눠지면 이제 점차적으로 공수처가 필요 없다는 게 좋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네. 어쨌든 이것도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기 네. 때문에. 근데 그것도 그때 가서 우리 사회가 또 결정하면 될 일이죠. 네, 대기관이 국회가 또 결정하면 될 일이고 어쨌든 공수처법 통과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예. 스폰서 검사, 다단계 사기범한테 돈 받은 검사, 뭐 아니, 막 완전, 떠오르네. 네, 계속 나와. 대학 동창에게 공짜 주식 받은 검사, 뭐 이런 계속 사람들 나와요. 어쨌든 발붙이기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노골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기는 어려운 네.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남은 6개월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분명히 이제 제대로 출범되기 어렵게 만드는 분위기가 있을 거고 이걸 어떻게 잘 정착시킬지를 좀 지켜봐 주시고 의견도 내주시고 응원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유한국당이 이제 4월 총선을 앞두고 1호 1호 공약입니다. 네. 공수처를 네, 1호입니다.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아직 공수 출범도 안 했는데 그러게요. 예, 4월에 폐지를 하겠다고. 네. 왜 그럴까요, 이분들 네. 진짜. 근데 어쨌건 이제 그 공수처가 설치된다는 거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도 크고 뭐 제도가 시행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장희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합리적으로 또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또 수정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국회가 된다면 이게 잘 만들어지겠죠. 네. 근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렇죠. 믿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 맞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우리가 언제까지 경찰을 믿지 못한다고 해서 음. 검찰한테만 모든 권력을 줄 수 있는 건 그렇죠.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잘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그거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도 브레이크 걸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좀 고민하면 되는 거지 무조건 유례 없는 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반대만 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맞습니다. 거죠. 어쨌든 법 자체가 본회의 자체를 올라간 것만 해도 역사적이었는데 이게 통과됐다는 거 그렇죠. 네. 자체에 좀 의미가 있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라는 게 특정한 기관이나 어떤 집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이번처럼 실감나는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 관심, 의지가 한데 모이니까 23년 만에 이런 공수처 설치라는 역사적인 또 과업이 또 한 발짝 진척을 갖고 이루어진 거겠죠. 정말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 한편으로는 조국 수사 때문에 급하게 한 거 아니냐라고 네. 하지만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3년째 그렇죠. 15대부터 20대 모든 때까지 정권에서, 끊임없이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공수처고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특정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이런 법이 아니라 검찰의 권력을 좀 나누는 일이
꼭 나쁜 일만 아니라는 게 이제 그렇죠. 앞으로 과정에서 좀 보여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찰개혁과 관련된 뉴스 또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우리 끝까지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 장희로 기자가 우리 사회를 보는 다양한 시선으로 또 꼼꼼하게 살펴봐 줬는데요. 공수처 말도 많고 털도 많고 드디어 23년 만에 통과되었는데 어떤 기구인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오늘은 좀 살펴봤습니다. 기대가 참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데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데 큰 힘이 되길 바라면서요. 이 모든 힘은 국민들이 만들어낸 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로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해 주시고 시사인사도 종종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간간히 나오니까 카메라에 눈을 못 맞추시네요. 너무 부끄럽네요. 그래서 선배 보는 게 편해요. 그래서 여기다 대고 장희로가 추천합니다. 네, 뭐를? 공수처 이 시사인사 꼭 봐주세요. 뭐 이렇게 광고 한번 해주세요. 원래 저렇게 갑자기 숙제를 던지시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요? 뭐였지? 구독, 좋아요, 알람 네. 해주세요. 시사인사. 뻘쭘합니다. 네. 어쨌건 이런 인간적인 장희로 기자가 또 끝까지 추적합니다.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이런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한데요. 국민의 희망을 주는 공수처 출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정기구독, 시사인사 구독, 좋아요, 알람 여러분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시사인에게도 그 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